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령이 뽑은 뉴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경령이 주목하는 뉴스가 아니고요. 책입니다. 뭐 뉴스는 하나 정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번 주는 이 책, 제가 그냥 샀습니다. 어제 그젠가요? 영풍문고에 가서 지난 주말에 사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꼭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EBS 다큐 프라임 이거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신 분들도 책으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EBS가 참 이 다큐를 잘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본주의라는 기본적인, 그리고 요즘 뭐 주가 조작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주식회사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요. 그래서 고르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책. 아주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교과서적으로. 그런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쟁이들이 만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정지훈 프로듀서와 고희정 작가가 썼는데 그 내용을 쭉 썼는데 교과서적이고 EBS답죠.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판적으로 자본주의를 봤다. 그거는 좋은데 그러나 투자를 하라는 어떤 뉘앙스는 잘 안 나와요. 좀 약간 좀 무섭게 겁을 주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물론 이 책은 이 책 그대로 읽고 이 책을 보고 자본주의 구조, 본질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비판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투자 안 할 거야.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용주의자고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잘 아는 거는 중요하다. 그 미디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저는 자꾸 이제 수동형의 인덱스 펀드 투자 뭐 이러면서 뉴스를 계속 따라가는 거를 추천을 하죠. 뉴스를 따라간다는 게 뉴스를 따라서 사고 팔라는 게 아니고 뉴스를 쭉 팔로우하면서 그 반대 이면을 생각해보는 그 습관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축보다는 투자가 더 낫다. 인덱스 투자가 더 낫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이 책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써 있네요.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관점이 이제 중상층 또는 그 아래 계층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관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빚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그 기본적인 빚에 관한,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세계 32명의 석학들이 밝히는 자본주의의 비밀. 뭐 이렇게 썼습니다. 큰 비밀이랄까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거의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저는 저한테도 도움이 됐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는 곱씹어 볼수록 좋다라고 봅니다. 1장,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할까라는 거에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물가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특히 금융자본주의가 발전한 이 현재 상황에서는 자본주의는 사실 돈의 양을 조절할 힘이 없다. 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는 무조건 오른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그걸 은행과 대출의 어떤 그 산수를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우리가 예금을 해서 제가 돈 100만 원을 넣으면 뭐 또는 100억을 넣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그만큼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지급 준비율 남기고 다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 지급 준비를 한국 같은 경우는 한 3.5% 되고 뭐 10%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90억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 다른 은행도 또 90억을 가지고 있으면 또 81억을 대출해 줄 수 있고 81억을 가지고 있으면 또 90%를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계속 100억만 중앙은행에서 찍어냈다라고 처음에 본다면 뭐 계속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1000억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 돈의 양은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역사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는 돈이 은행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론상 돈이 은행에 있는 건 아니고 은행은 그런 돈이 있다라는 숫자만 우리한테 찍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돈이 은행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신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제프리 잉햄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데 결국은 은행은 지불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고 신용이라는 거고 모든 돈은 신용일 뿐이다. 하나의 약속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만약에 전체 사회가 100억을 맡겼다면 100억을 찾아가지만 않으면 한꺼번에 동시에 그럼 은행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됐죠. 이렇게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거는 이 책에 잘 나와 있죠. 17세기 금세공업자들이 그런 어떤 관행 같은 거를 시작을 해서 영국 왕실로부터 그게 어떤 차터를 허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은행업으로 변신하는 물론 또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행이나는 영란은행, 이 영국의 은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페드만큼 가장 강력한 200년 전에는 은행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앙은행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반인들은 그냥 그리고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을 믿고 우리는 은행을 믿고 그냥 돈을 예금하고 대출하고 숫자만 보고 하면서 그 돈의 그 공급량은 돈의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지금 대출 이자를 벌어서 우리는 갚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시스템에서 보면 돈은 찍어서 지금 갚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숫자적으로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정없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늘리면 그게 어떤 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무한히 이렇게 펑펑펑 터져 나오는 그런 산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용도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대개는 호황 시기에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호황도 있고 경기 침체도 있고 경기 불황도 있고 이런데 그때 빌렸다가 쓸데없는 곳에 많이 쓰고 쓸데없는 곳에 많이 투자해서 거품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그 가격이 빚으로 된 모래성이었을 경우에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죠.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아파트 가격인데 가령 아파트 가격도 원금을 다 주고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3구다 마포까지 포함해서 이런 구에서 20억짜리 아파트가 많은데
그 2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을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다 뭐 20억이든 10억이든 5억이든 대출해서 사는데 그 대출을 한 것을 언젠가는 갚겠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갚는 게 아니고 대개는 한 5년이나 10년 또는 뭐 진짜 투기적인 목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은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아파트를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차익만 먹고 양도세만 조금 내고 그 양도세나 뭐 이런 것도 국가가 좀 덜 내라고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언론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이 뭐 폭탄 돌아가는 것처럼 축축축축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 원금 올라가는 그 집 가격이 20억짜리, 30억짜리가 누가 최종적으로 갚을까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돌리는 거잖아요. 언젠가 그 폭탄이 터지기는 터질 텐데 미국처럼 터지기도 하고 네덜란드의 뭐 튤립처럼 터지기도 하고 터지긴 터질 텐데 그냥 지금은 인구 감소랄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투기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젠가는 그 가격을 꼭 제값을 그러니까 그때 뭐 10억을 주고 샀다면 10억의 원금을 갑자기 은행이 내라고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꼭 불황일 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그럴 때 은행은 본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야, 돈 갚아라. 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에 내재된 그런 대출의 메커니즘,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돈이 늘어나는데 그 돈을 냉정하게 현명하게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자기나 자기의 어떤 그 수준이나 경제 사정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빌린다면 끔찍한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겠다는 게 이 책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달러 패권의 역사랄지 뭐 이런 것들도 지적이 돼 있는데 그거는 뭐 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책을 직접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또 강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이 부분은 좀 뭐랄까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의 열기라는 것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금융산업이 굉장히 좀 발전을 하고 뭐 뭔가 금융시장 자유화 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금융지주회사 뭐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증권사도 뭐 은행처럼 돼야 된다 막 그런 논의를 2000년대 초반부터 막 했었거든요. 그런 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막 그렇게 해다가 이제 그쪽으로 막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재테크의 열기도 그때부터 사실은 생겨난 것인데 그거를 감안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 책에서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일 뿐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금융 소비자로서 은행이나 증권사를 이용을 할 때 뭘 내 돈을 지켜주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게 많이 아는 뭐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아니고 그냥 회사예요. 그냥 그냥 돈 버는 회사입니다. 예, 금융회사. 그래서 한누리 법무법인의 이 책에 나온 전용준 변호사가 이런 인터뷰를 해놨네요. 은행의 직원들이 이거는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죠.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 본사에서 프로모션이 나온 것일 뿐이다. 이 상품을 판매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다. 직원들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권한다. 그래야 자신들의 인사 고과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사라고 하는 상품들 쉽게 사지 마시라. 최경영 TV를 보시고 제가 왜 자꾸 인덱스 펀드 딱 요 책에도 지적해 있는데 수수료가 싸서 그래요. 대부분의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가 싸요. 근데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이거 잘 권하지 않아.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액티브 펀드보다 인덱스 펀드가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대부분은 더 좋았어요. 그리고 딱히 앞으로도 액티브 펀드가 특히 한국의 무슨 펀드 매니저가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한두 사람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딱 그 액티브 펀드를 뭐 투자할 수 있는 확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하라는 겁니다. 액티브 펀드라는 거는 특정 주식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액티브 펀드를 하지 말라라는 거는 특정 주식을 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최경영 TV를 시청하시는 5060, 40부터 60 세대에 있는 분들은 특정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은행이나 증권사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좌우시간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코덱스 200 사십시오. 아니면 국채 펀드를 사시든지 뭐 하여간 그거는 기간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따라서 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일한다.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것, 은행사 직원들도 잘 모른다. 그 상품에 관해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그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해 가지고 무슨 그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 그 관련된 변호사 그리고 그 상품을 파는 어떤 사람도 뭐 그 관련된 상품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다는 거 아니에요. 수만 페이지라는데 물론 그 나라 사람들 말로 영어로 돼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상품 설명서가 뭐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요 정도 된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읽고 여러분에게 꼼꼼하게 뭐 리스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는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은 없어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한국에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미국에도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꼼꼼하게 읽고 나는 투자 안 할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워런 버핏이 했던 말이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기 전에 난 그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워런 버핏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 이거 사기 같아. 이런 말입니다.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행 직원들이 알겠어요? 워런 버핏도 모르는데 두 번째는 그럼 모른다. 실제로 그들도. 그 두 번째는 지금도 아마 그런 상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정 기간에 이렇게 ELS 같은 건 노가웃 상품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뭐 환율이든 무슨 뭐든 간에 이렇게 안에다 넣어가지고 어떤 주가든 넣어가지고 뭐 바텀 뭐 50% 이하까지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150%까지 뭐 안 올라가고 근데 그럴 확률이 뭐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난 10년 동안에 한 98% 정도는 됐었고 그러니까 요 안에만 주가나 환율이 있으면 당신은 뭐 50%에서 150% 안에만 주가나 환율이 있으면 3년 안에 당신은 연이율 뭐 8%를 먹을 수 있어. 그런 게 이제 ELS나 뭐 너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특정 기간에 뭐 3년 안에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절대 당신은 손해 안 보고 연 8% 먹어, 10% 먹어. 이런 주식은 이런 펀드나 이런 ELS나 이런 거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특정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시간은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이 상정하는 시점으로 무한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 그 여유 자금은 여러분이 잃어버려도 되는 돈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죽어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는 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괜찮은 돈 정도로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시점을 가지는 무슨 뭐 ELS나 이런 것들은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예. 이 책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과 관련해서도 투자의 유의점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또 이런 말도 좋네요. 보험은 투자 상품이 아니다. 보험을 들려면 차라리 보험금이 낮은 보장성이 아주 높은 보험금이 낮지만 보장성이 높은 그런 진짜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진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저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험은 보장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제가 뭐 광고할 때 그 무슨 우리 그 최경영 TV에서도 그 마이보험 체크 있죠? 마이보험 체크. 거기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보험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하실 때도 보험금은 낮지만 보장성이 확실한 그리고 뭐 진짜 보험이 나는 많이 필요해라고 하면 뭐 어떤 특정한 사고에 다 1억씩 정액으로 주는 뭐 5억이면 5억씩 정액으로 주는 실손만 보장하지 않는 요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하셔서 보험도 들으셔야 된다. 마구잡이로 막 듣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는 거의 보험 가지고 뭐 1년에 무슨 수익률 1%도 안 되고 그런 보험들 많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지고 어떤 돈도 불릴 수 있다. 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는 투자, 보험은 보험. 이렇게 딱딱 나눠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본주의 아까 그 자본주의 시장이 호황과 불황을 이렇게 거치는 이유는 결국은 뭐죠? 이렇게 막 돈을 대출하면 대출할수록 부자들이 더 대출을 받고 그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면서 어떤 공급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부자들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넘쳐나고 과잉 공급이 되면서 그 과잉 공급이 되면 실수요, 유효 수요가 이제 그 과잉 공급에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집이든 무슨 다른 상품이든 서비스든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가 위축되고 요 사이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좀 고르고 평평하게 중산층이 많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게 이제 자본주의를 지탱시키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인데 한쪽으로만 막 가버리는 양극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경로, 불황의 경로에 빠져들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최근에 어떤 그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G20의 재무부 장관들이 브라질에서 모여가지고 한 2% 정도는 전 세계 3,000명 정도의 초수퍼 리치, 3,000명 정도의 초수퍼 리치들한테는 세금을 한 2% 정도는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전 세계 가장 부자인 사람들 1%가 가지고 있는 지난 한 10년 동안에 모았던 자산이 부가 42조 달러네요. 예, 42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2조 달러. 근데 그게 전 세계 인구의 바텀, 하위 50%, 중간부터 하위까지 50%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30
0.6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은 자기 자산의 0.3%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물론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보자. 그러니까 노력하자라고 합의한 겁니다. 노력하자라고 합의한 게 0.3% 내는데 이거를 2% 정도 내면 그거 가지고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를 매년 거둘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각국이 한 3천 명의 초부호들로부터 그 거둘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각종 그 건강, 복지, 의료, 그다음에 기후 환경 변화 뭐 이런 것에 좀 투자를 하자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의 보도였네요. 예. 그리고 이 책에 아주 멋있는 뭐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이제 그 소비라는 측면에서 심리와 소비라는 측면에서 나와 있던데 그 소비라는 측면이 우리 그 미디어 리터러시하고도 또 일치하는 면들이 많아요. 왜 사회학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일치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해석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 번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아주 재밌는 내용, 존 애덤스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 기억이 2대인가 3대인가 하여간 초기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분이 한 나라를 정복해서 애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복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빚으로 하는 것이다. 한 나라를 정복해 복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권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칼로는 권위주의나 독재주의 정부가 아니니까 잘 못하죠. 지금은 뭐 비슷하게 뭐 검찰의 기속장으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다른 하나는 대출로 한다. 자본주의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체주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나요? 예. 채팅 좀 예, 채팅 좀 임금님 귀에 캔디님도 오셨고 노란색으로 바꾸셨어요. 올해 구독하셔서. 아 그래요? 임금님 귀에 캔디님은 진짜 노란색으로 바뀌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냉정과 열정사인님, 심은정님, 아스라엘님, 예, 그렇듯이 이렇게 쭉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거 그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일요일 날 공개할 때는 그래도 뭐 꾸준히 한 2만 왔다 갔다는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공들여서 하고 있으니까요. 좀 강전환 님도 오셨네요. 예. 많이 좀 봐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 아즈라엘 님 말씀처럼 예, 그 언제 가시네요? 휴가 있잖아요. 이거 더워서 지금 제가 책을 읽은 건데 휴가는 10월에 제가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그 2주 동안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름 휴가를 못 갑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 대신 할 지금 앵커도 구해놨는데 그분이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평장 최경래입니다. 오늘 금요일 8월 2일이죠. 예. 제가 좀 복기를 해보니까 최주류에서 아마 이게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그레그 입이라는 사람이 금리 인하를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레그 입이라는 기자가 금리 인하를 지금 하는 게 낫다. 기다리는 것의 어떤 위험성, 그 다음에 빨리 해버리는 것의 위험성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는 게 맞다.
7월 금리 인하가 맞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 그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시티그룹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을 같이 소개해 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 2주쯤 전인 것 같은데요. 예, 최주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그대로 지금 오늘 주식시장에 그대로 구현이 돼버렸네요. 예. 금리 인하를 하면 세계 경제,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오늘 주식시장 폭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폭락을 했고요. 예. 관련해서 이따 5시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정치 이야기도 좀 약간 하겠지만 예. 주식시장 이야기를 할지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외면해 왔던 한국 경제의 민낯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다뤄왔고 그런 정부의 어떤 그 실정 그리고 경제 민낯을 한국 언론은 모른 척 만약에 똑같은 일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었으면 2년 동안 벌어지고 있었으면 이미 난리 났거든요. 정말 이 정부와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예, 오늘은 제가 미리 약속을 드렸다시피 저거를 해야 되죠. 오늘 뭐 해야 되죠? 그 자본주의 책, 예, 자본주의 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책 요거는 꼭 읽으시라는 관점에서 4장은 소개를 안 해드립니다. 4장은 근데 경제 철학에 관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읽고 생각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예. 그 자본주의라는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EBS가 공영방송이니까요. 뭐 그렇게 막 과격하게 쓴 책이 아니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심리학적인 내용 이게 이제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요즘처럼 이제 장이 갑자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 이렇게 장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국가적 소비에 관한 전체 소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지? 근데 사실은 아니었죠. 쭉 이제 잠재돼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 소비와 관련해서는 소비는 이꼬르 심리이고 심리는 이꼬르 감정이지 결코 이성이 아니다. 요거는 사실 언론학에서도 대중 심리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분석을 할 때도 주가 분석을 할 때도 대중의 심리가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죠. 경제도 마찬가지고. 소비도 이성적인 소비라기보다는 감성적인 소비가 많다라는 게 이 책의 뭐 대부분이다라는 게 이 책의 주요 내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현명한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현명한 유권자 이 세 부류로 인간을 나눈다면 현명한 투자자, 소비자, 유권자 세 부류로 나눈다면 소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MBN의 프로가 있죠. 예. 그 자연에서 살면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이분들은 거의 안 하시죠. 이것과 예, 김건희 씨가 받은 뭐 디올백 예, 그 무한정한 욕망의 어떤 나름의 중간 지점, 딱 중간 지점이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기들의 중간 지점, 자신의 스스로의 중간에 자족점을 찾아가는 과정. 거기에서 국가나 사회나 언론이 사실은 그거를 과소비하게 하거나 거품으로 빠지게 하지 않고 김건희처럼 디올백을 이렇게 뇌물로 사실상 그게 뇌물로 받은 거죠, 뭐.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되고 투자 쪽으로 가고 그리고 정당하게 들어가고 그게 이제 정당한 투자가 정당한 소득과 정당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요렇게 이제 그 돌아가는 게 원래 이제 자본주의인데 현대 자본주의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털리는 소비 마케팅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턴트 마린 린드스트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건 몰랐는데 충격적이죠. 아기가 1살 반, 2살이 되기 전에 최소 100개의 브랜드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2개월 때부터 선진국 아이들이겠죠. 이미 브랜드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정체성을 특정 브랜드를 통해서 묘사한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이 이미 어떤 집안에서 어느 정도의 부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브랜드를 통해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올리비아 멜란이라는 임상심리학자는 아이들은 광고를 보면서 최면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자가 특히 마케팅에 약하다. 소비는 친구와의 관계에도 연결되어 있다.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만 소비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을 한다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는 주로 이제 전자제품이랄지 자동차겠죠. 예. 뭐 이렇게 자기가 잘 쓸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잘 쓰는 방법도 모르면서 저도 그런 경우 꽤 많이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맥북을 이 기능을 지금 100%를 다 쓰고 있을까요? 제가 한 10%도 못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사양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마케팅의 나약한 남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는 주로 이런 제품들에 쏠린다고 하죠.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를 필요로 하는 거를 사는 게 소비잖아요. 근데 필요하지 않아도 쓰는 것, 사는 것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옷이 해져서 옷을 산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뭐 노인이건 젊은이건 대부분은 그냥 계절이 바뀌면 옷을 사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거는 이제 암암리에 소비를 권장 강요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생산물이 엄청나게 많아져. 생산물이 많아지는 이유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스템, 대량 생산이 무한적으로 팍팍팍팍 늘잖아요. 막 늘잖아요. 반도체도 무슨 무호의 법칙 해가지고 막 늘지 않습니까? 예, 점점점 작아지고 점점점 집적되고 점점점 고성능이 되지요. 그러면 그런 제품들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걸 왜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계속 보지요. 예. 그렇게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해서 소비 심리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움직인다. 그리고 거기에는 첨단 기술, 첨단 과학, 그리고 고도의 심리 기술이 들어간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홍보도 마찬가지고 PR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마케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언론학의 현대판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기본 요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젠스틸과 코박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거기에 언론이 해야 할 일을 딱 한 가지로만 정의하면
유권자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옷이 해지면 필요로 하는 옷을 제공하는 의류회사와 똑같죠. 근데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별로 많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유권자가 원하는 정보를 99% 제공합니다. 저도 그거는 대개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유권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기에는 연예인의 가시핑도 많고요. 예, 그리고 쓸데없는 뉴스도 많고요. 검찰이 흘려준 것도 있고요. 정치인들의 쓸데없는 소리도 있고요. 뭐 다 있죠, 막 그냥. 예. 예, 윤석열이 쓸데없는 무슨 공보 전략 나 어디 가서 뭐 누구랑 악수해서 MOU를 맺었다. 나중에 보면 다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윤석열이건 뭐 그게 그 수치 그대로였습니까? 다 허무맹랑한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런 거 막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유권자가 그걸 필요로 하냐? 유권자가 원하는 건 주로 이제 벌거벗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거벗은 사진이나 연예인들 뉴스나 그다음에 뭐 3B라고 하죠. 뷰티, 비스트, 그다음에 베이비. 예. 아기, 동물, 그다음에 예쁜 연예인. 그거 위주로 또 뉴스가 장식이 되고요. 정치 뉴스는 사람들이 하는 쓸데없는 말 위주로 장식이 되죠. 박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이 방송에서 우리가 쇼핑할 때는 합리적으로 의식적인 알파, 이성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뇌의 베타 상태에서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병후 신경정신과 전문의 아침마당에 많이 나오셨던 분이 있잖아요. 네. 후덕하게 생기신 분. 의식이 차지하는 부분은 빙산의 수면 윗부분보다도 적습니다. 빙산의 수면 윗부분은 빙산의 아랫부분보다 뭐 10%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은 언제 형성됐다고요? 아이 때부터 브랜드 100개를 선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2살이 되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의 정치적 선호도는 언제 어떻게 결정됐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언제 어떻게 결정됐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소비자도 모릅니다. 제가 배운 정치 커뮤니케이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누구를 찍는가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세대 경험, 교사, 학부모, 부모죠. 예, 그리고 유전,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분위기, 유소년, 청소년 때의 어떤 특정한 경험, 친구, 뉴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뉴스가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한다라는 그거를 뭐랄까요, 그 증명한 사회학 논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무식한 짓을 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유권자들의 마음이 바뀐다는 논문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 한 100년 그러면 그거는 꼭 언론 탓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세뇌돼 있는 거니까요. 예. 부모부터 해가지고 쫙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한 100년 북한처럼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한 2, 3년 이명박 때처럼 뭐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유권자들이 나를 70% 80% 찍을 거야 라고 하는 멍청한 생각을 미디어 스핀 닥터라는 이동관이 어디에서 배웠다면 언론학이나 저널리즘이나 정치 커뮤니케이션도 모르는 무식한 놈입니다. 예. 요새 그 상황 자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놈이라는 말이 그냥 쉽게 나오네요. 소비는 불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게 또 이 책의 키포인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뉴스 소비도
불안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걸 자극하는 게 주로 잘 자극하는 게 조중동입니다. 옛날부터 뭘로 자극했나요? 너 빨갱이지. 주변이 빨갱이지. 뭐 이런 거예요. 김대중 빨갱이지. 노무현 빨갱이지. 문재인 빨갱이지. 예,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불안. 정치나 언론이 불안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체와 거리가 상당히 멀다면 그게 바로 왜곡이고 거짓이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짜 뉴스죠. 보통 일반적인 소비에서는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집을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게 FOMO였죠. Fear of Missing Out, FOMO라는 단어가 갑자기 경제 신문들에 많이 나왔죠. 한 1, 2년 동안. Missing Out, 이 집값 상승기에 나만 배제될 것 같아.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와 똑같습니다. 예, 그 미싱 아웃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해서 빨리 고가에라도 사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책에서 나왔다시피 아이들이 학원 보내봐야 성적 안 오르는 거 뻔히 아는데 학원 보내죠. 왜? 불안하니까 학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가 어젠가요? 그 존 리와 그 최근에 나온 책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토요일 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 그 이성적 투자와 관련해서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연결돼 있고 제가 배운 언론학에서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상실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나를 배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소비 욕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배우자를 잃죠? 그러면 그 연인을 잃죠? 연인으로부터 상처받죠? 그러면 소비 욕구가 강해지고 갑자기 뭘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비만해진다든가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살짝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무도 당신하고는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한대 라는 말을 언뜻 들었어. 이 사람이. 네? 토론 중에 들은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쓱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피실험자들은 동전을 훨씬 더 크게 그린대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욕구가 커진 거죠. 그건 곧 소비 심리로 이어지고 소비 심리는 뭐다? 자존감이 낮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존감이 낮았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제당하고 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했을 때 또는 연인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친구가 없을 때 타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고 그런 욕구는 과소비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국은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이런 과소비로 이어지는 게 집, 차. 네, 집, 차.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교 욕구 그리고 어떤 상실감을 상쇄해 주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든 이너서클에 들어가고 싶은 어떤 욕구와 욕망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집과 차입니다. 하버드대 공공정책학과 교수인 제니퍼 러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시련이나 슬픈 감정을 느낄 때 오히려 평소보다 더 간절히 물건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더 많은 돈을 내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과정이 전혀 의식적이지 않다. 자존감이 낮으면 더 많은 돈을 쓰겠죠. 그러면 더
더 돈을 쓸데없이 안 쓰려면 자존감을 높이면 되겠습니다. 내적 충만함이 높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적 충만함이 높은 사람들은 험불한 옷을 입고 다녀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도 본인이 떳떳하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상관 안 한다는 거죠. 이걸 폴 사무엘슨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IT 대학교의 교수죠. 폴 사무엘슨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놓은 거죠. 행복 지수라는 걸 통해서 행복은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소비가 100이고 욕망이 100이면 행복 지수가 1이 되겠죠. 돈이 굉장히 많아. 돈이 굉장히 많아서 소비가 500이고 욕망이 100이면 5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분자가 5배가 뛰었으니까.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급은 아니지만 이분은 굉장히 절이든 사찰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내적 충만함이 늘 있는 분이야. 네? 그리고 자기를 늘 돌아봐. 자기 성찰을 많이 해. 그러면 내적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편안한 행복이 옵니다. 그러면 욕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줄어들면 분모가 100이 아니고 10이고 기존의 소비를 똑같이 100으로 하면 이 사람의 행복은 10이 됩니다. 똑같은 소비가 100이었는데 욕망이 100에서 10으로 줄어들면 행복은 1에서 10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김건희와 우리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는 빚과 처음에 제가 대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자본주의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합니다. 뒤에 경제 철학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꼭 한번 놔두고 읽어보시면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빚, 대출 플러스 소비는 무한정의 빚과 무한정의 소비,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무한정의 대출과 무한정의 소비는 무한정의 거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망하듯이, 망하듯이 권력이 절대적이면 절대 부패하고 절대로 부패, 그냥 100% 그렇게 부패한 권력은 망하듯이 거품이 그렇게 100%, 200% 쌓이면 꺼집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폭락을 보면서 구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즈라엘 님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임금님, 기회 캔디님 계속 와 계시네요. 김지영 님도 와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이거를 꾸준히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 성찰해보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다시 말하면서 저도 또 제3, 제4 깨우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계속 소통해 가시면서 이 광포한 자본주의에서 좀 잘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 소비자, 유권자로 잘 살아남아 보시죠. 여기까지 최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